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는 늦은 밤을 홀로 지새우는 김민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도심의 불빛이 뿌옇게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딸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거실의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수많은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떤 작품도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이면 작은 상자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어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은 선명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의 딸이었지요. 할머니는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절에 가족을 소홀히 대했어요. 자신의 고된 어린 시절을 잊기 위해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 대가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럴수록 딸과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골이 생겨버렸고 딸은 어느 날 아침 가출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뒤로 딸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할머니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늘 같은 질문을 되뇌곤 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외로움도 더 짙어졌고 후회라는 이름의 통증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펜트하우스 곳곳에 놓인 값비싼 미술품과 화려한 인테리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진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을 준비했어요. 옷장 안에는 값비싼 코트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고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꺼내 걸쳤어요. 코트 안감의 촉감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예전 딸의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어렴풋이 떠올라 마음이 시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자 건물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몰려와 뺨을 스쳤어요. 도시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자동차들이 바쁘게 도로를 질주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눈에 들어온 건 낡은 모자를 바닥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이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소년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고 소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읊조렸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소년의 눈동자에서 잃어버린 딸의 어릴 적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소년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몸을 뒤로 빼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동전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아니면 빵이라도. 할머니는 소년의 낡고해진 옷차림을 살폈어요. 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외투도 없이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얘야, 배부터 채워야지. 내가 밥 사줄 테니 나랑 같이 가자꾸나. 할머니가 건넨 제안에 소년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배고픔이 더 컸는지 소년은 망설이면서도 천천히 할머니를 따라 걸었어요. 아직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과 따뜻함이 함께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허름해 보이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메뉴판을 쭉 훑더니 소년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밥과 국 등을 주문했어요. 소년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소년을 잠자코 지켜보았어요.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소년은 살짝 시선을 피하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준호라고 해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준호라.
참 괜찮은 이름이구나. 조금 뒤 음식이 나오자 준호는 배가 몹시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할머니에게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준호가 국물을 마실 때 약간 얼굴을 찡그리는 습관까지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보이던 행동과 너무 닮아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짠해져서 잠시 시선을 테이블 너머로 옮겼어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준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절 두고 떠나셨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사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소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겹쳐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다리는 왜 그렇게 절게 되었니? 할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준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절뚝거리게 되었는데, 고아원에서는 시설이 열악해서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할머니는 대답을 듣는 내내 마음이 쓰라렸어요. 자신의 딸도 예전에 다리를 다쳐 크게 고생했는데 그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어서 기분이 묘해졌어요. 준호야,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니? 고아원에 있었는데, 거기도 생활이 힘들어서 나왔어요. 이런 말하기 싫지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할머니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도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년이 왠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자신의 딸 역시 가출 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들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할머니는 곧바로 지갑을 꺼내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갑에서 딸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준호가 사진을 주워 건네주려다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이 사람은 우리 엄마인데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자기 딸이었고 준호의 입에서 우리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라니? 할머니는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눈앞에 있는 소년이 딸의 아이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신이 아찔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붙잡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쿵쿵 울리며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준호 역시 충격에 빠진 얼굴로 사진과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맞아요. 제 어릴 적 앨범에도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 있었어요. 이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시선을 주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쑥덕거리기만 했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예상치 못한 낯설고도 기이한 운명의 실마리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휘감은 듯 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한 대로변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가까운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공원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바람이 잔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에 곧장 파고드는 듯 했어요. 한참 후에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 외할머니인가 보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진 속 여자는 내 딸이 맞단다. 준호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입술을 꼭 깨물고 할머니를 바라보려다가도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저를 놔두고 사라지신 건지. 저도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준호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딸의 가출 이후 벌어진 일을 담담히 얘기해 주었어요. 자신이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 딸이 반항심을 품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등등.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한과 자책이 섞여 있어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았어요. 나도 이렇게 너를 만나기 전까지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본인도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잊히지 않는 엄마의 미소가 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엄마가 떠났다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도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살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엄마는 우울증이 심했다고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을 듣다 괜히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것도 결국 자신이 딸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한 탓일 테니까요. 자신의 욕심으로 건설해온 부와 명예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무너뜨린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는 주머니 속에서 어떤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오래된 영수증 뒷면 같은 곳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흐릿한 필체로 언젠가 돌아갈게. 미안해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모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것 말고는 엄마와 관련된 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엄마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했죠. 준호는 그 낡은 종이를 어루만지며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으로서 이제부터라도 손자를 책임지고 동시에 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준호야. 이 할미가 너와 함께 지내면서 너 엄마를 찾아볼게. 너 다리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내가 힘이 되는 한 너가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돌보마. 준호는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선 살짝 빛이 감돌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믿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외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니 마음이 뒤엉켜 복잡한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할머니의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방, 그리고 매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마련되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형외과 의사를 찾았어요. 준호가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치료도 충분히 받게 해주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매일같이 딸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어요. 딸이 오래전 집을 나간 뒤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탐정을 고용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딸이 남긴 흔적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 딸이 가출 직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나 과거에 다녔던 직장 등 할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딸을 찾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과거의 후회들이 가슴을 더욱 쥐어뜯었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손자까지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하니 밤마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거실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느 날 준호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가 할머니께 미움을 받아서 집을 나간 건 아니겠죠? 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운 마음보단 내가 딸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이 컸을 거야. 나는 사업에만 매달려서 아이가 힘들어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 준호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한때 할머니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이해되면서도 그래도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부분에서 섭섭함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어진 오해들이 이렇게 큰 비극을 낳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한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을 찾을 뚜렷한 단서는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딸로 추정되는 여인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준호와 함께 곧장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여정을 시작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준호와 잠시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낮에는 번잡한 도시 소음이 들렸지만 밤이 되니 집 안은 고요해졌어요. 준호야, 혹시 엄마를 찾게 된다면 너의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널 알아볼 수 있을지 할미도 확신이 서지 않아.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솔직히 겁이 나긴 해요. 엄마가 저를 외면하면 어쩌나. 혹은 이미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자가 이렇게 속 깊은 고민을 꺼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저릿하면서도 귀하게 느껴졌어요. 이 손을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니. 엄마가 어딨든 어떻게 변해 있든 할미가 너와 함께 찾아볼 거야.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애써보자.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엄마를 향한 갈망이 이제야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준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러던 며칠 후, 한 탐정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칠 전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의 따님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지닌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실망했던 터라 섣불리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어요. 정말 제 딸이 맞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탐정은 신중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비슷하고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딸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자 준호를 곁에 둔 지금 더는 미루지 않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준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야, 할미가 너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준호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어요. 정말요? 엄마를 찾았어요? 정확한 건 아직 모르지만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너의 엄마와 닮은 여성이 목격됐다고 하더구나. 준호는 말없이 손을 꼭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기쁨과 기대가 있었지만 혹시나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함께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꾸나. 너 엄마가 어떤 상태일지 아직 모르니 우리도 차근차근 다가가야 해.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엄마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원도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자 할머니와 준호는 강원도에 있는 외진 마을로 향했어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길게 이어진 고속도로를 달릴 때 두 사람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나무들과 희미하게 보이는 산봉우리가 차츰 가까워질수록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엄마가 저기에 계실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운전석 옆자리에 탄 준호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할미도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탐정이 준 정보에 따르면 너희 엄마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증언이 있대. 일단 직접 가봐야 알겠구나. 두 사람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막상 입을 열면 마음 깊숙이 꾹 눌러둔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차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구불구불 움직였고 산세가 깊어질수록 휴대전화 신호도 약해졌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오후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달린 식당 몇 군데와 슈퍼마켓 하나가 전부인 것 같은 곳이었지요. 할머니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도로변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할아버지 몇 분이 계셨지만 그 누구도 낯선 방문객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먼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낡은 기와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을 찾았지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이장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여기가 혹시 이장님 댁인가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이장님은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뭐가 궁금하신 건지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옛날식 온돌방이 나왔고 이장님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에 물 한 잔씩을 내주셨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이면서 이 마을 근방에서 딸로 추정되는 여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혹시 이름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마을엔 젊은 분이 많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다 아는데. 이장님이 궁금하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는 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함께 보여줄 사진까지 챙겨왔지만 사진은 딸이 젊었을 때 찍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많이 다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장님은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거 보니 오래전이긴 한데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차로 1시간쯤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딴 집에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와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비록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준호가 묻자 이장님은 자세하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산길을 따라 오랫동안 들어가야 하고 도중에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아 차로 이동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이셨어요.
도로가 좁고 험하니 한 번에 찾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니 물어물어 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장님은 친절하게 여러 도움을 주셨고 할머니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이 작은 희망을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곧장 차에 올라타 이장님이 알려준 대로 산길을 따라 이동했어요. 길은 점점 험해졌고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져서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한층 결연해져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섭거나 힘든 건 견딜 수 있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산길 끝자락에 닿았을 때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등 뒤로 어둠이 깊게 깔리고 눈앞에는 가로등도 없는 길이 나타났어요. 그 길 끝에는 허름한 지붕과 낡은 담벼락이 보였고 그 안쪽에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준호야, 혹시 저기가? 할머니는 가슴이 막 뛰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준호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 불빛 말고는 이 주변에 다른 집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벼락을 돌아 문 앞에 섰어요. 쓰러질 듯한 낡은 대문 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등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계세요? 저 혹시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나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문 뒤편에서 아주 약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틈 사이로 얼굴 하나가 비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할머니가 한평생을 그리워하던 딸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라고 하기에는 깡마른 얼굴과 어두운 눈동자, 무표정한 얼굴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저기 혹시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문 안쪽 여성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초췌한 얼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옷차림도 오래된 남색 스웨터 하나를 걸친 게 전부였고 주변 환경도 정돈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그 여인이 딸이라고 확신하기도 혹은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딸의 이미지가 어렴풋이 남아있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 너무나 변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목이 메는 듯한 감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할머니와 준호를 향해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곧 시선을 내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순간 그 여인의 눈동자에 깊은 슬픔과 혼란이 서려 있음을 느꼈어요.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닌지. 준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대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며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오지 마. 누구야? 왜 여기 있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쩌면 딸이 정말로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인은 울음을 삼키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과거에 어떤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점차 기억이 왜곡되었는지 그녀에게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가구라고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작은 의자 몇 개뿐이었어요. 준호와 할머니는 어렵사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여인의 불안이 컸지만 그래도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거나 달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집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이곳이 꽤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엄마 맞아요? 준호가 가슴 깊숙이 억눌러둔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얼굴선이며 눈매가 예전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지만 동시에 고통과 상실감에 잠긴 타인의 모습 같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토록 방치된 집에서 혼자 지내며 음식과 약은 어떻게 구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준호가 다시 물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몰라,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여인의 가녀린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눈에 눈물이 핑 돌아서 차마 여인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가 이렇게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찾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지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여인의 옆에 살며시 무릎을 굽혔어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해치지 않아요. 저 준호예요. 여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알아보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섞여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우선 병원으로 옮겨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준호야, 우리가 데리고 나가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구나.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라고 부르면 혹시 반응이 있을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여인을 불렀어요. 엄마, 우리 엄마죠. 저를 기억하실까요?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가만히 기울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인지 고통스러운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어요. 분명 뭔가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지만 아직은 확실한 인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여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몸부림치며 거부했어요. 가지 마. 나가면 안 돼. 무서워. 그녀는 두리번거리는 눈빛으로 문 밖을 경계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할머니는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인을 달래며 조금씩 집 밖으로 이끌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동안 여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눈이 풀려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인을 차로 데려갔고 뒷좌석에 태웠어요. 이렇게 세 사람은 다시 길 위로 나섰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산길을 빠져나오며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 눈길을 교환했어요. 벅찬 감정과 깊은 안쓰러움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빨리 병원에 도착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차 안에서 여인은 미약하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괴로운 듯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도망쳐야 해. 나쁜 사람들. 엄마. 미안해. 이런 단편적인 말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준호는 뒷좌석에서 여인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무사히 병원까지 가서 다시 만나요. 괜찮아질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린 길 위 할머니의 차는 헤드라이트만 의지한 채 천천히 도시 쪽으로 향했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인근 종합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는 여인을 보자마자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과거 외상성 충격이나 우울증, 기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기억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환자분을 당분간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네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준호에게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딸이 맞는지 확실치 않아도 어떻게든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제가 치료비는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는 눈썹을 살짝 들더니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준호는 병상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비록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도 먹먹했어요. 제발 엄마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준호는 병실 안에서 울음을 삼키며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힘내자. 준호야. 그렇게 시작된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여인은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의사와 상담사들은 우울증이 깊게 뿌리내린 데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정신적인 방어 기제가 강해졌다고 설명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혹은 일부만 회복될 수도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할머니와 준호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두 사람은 여인에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권해주고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따스한 어느 날 여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조금 차분해 보였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눈동자에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극심한 공포나 거부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라고 했지요? 여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눈앞이 번쩍이는 듯 했어요. 네, 그래요. 전 준호예요. 기억하세요? 여인은 서툰 손놀림으로 준호의 손등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하지만 곧 머리를 감싸쥐고 찡그렸어요. 머리가 아프네요. 내가 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기억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 거예요. 그때 병실에 들어온 할머니가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살며시 다가갔어요. 여인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불안해하는 새처럼 주춤거리긴 했지만 이전처럼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내 엄마라고 했지요? 아니면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속에 밀려드는 울음을 애써 삼키며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아. 너는 내 딸이야. 여인은 자꾸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표정으로 병실 침대 머리맡에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딸, 이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면서 뭔가 아득한 옛 기억이 돌아오는 듯해 보였어요. 그래요. 딸이에요. 잃어버린 내 딸.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떨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여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준호와 할머니의 얼굴과 존재를 받아들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갔지요. 의사도 긍정적인 기색을 보이면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여인은 악몽을 꾸다 깨어난 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 이 말이 병실 안을 맴돌았고 잠을 자던 준호와 할머니는 놀라서 눈을 떴어요. 너가 정말 나를 기억하는 거니? 할머니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여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인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병실 천장을 보다가 이내 손등에 흐르는 눈물을 느꼈는지 살짝 움찔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와 마주 보았어요. 엄마 맞죠? 제 기억이 엉망이라. 하지만 엄마 얼굴이 떠오르기도 해요.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희미하게. 여인의 목소리는 곧 떨렸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할머니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래, 다 괜찮아. 이제부터 조금씩 나아가자.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준호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한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길고 어려운 여정 끝에 세 사람은 마침내 가족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다음 날 의사와 상의해 더 전문적인 재활과 심리치료를 위해 딸을 서울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당장 완벽한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지켜주는 환경에서 치료받는 편이 훨씬 안정적일 테니까요.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여인은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준호와 할머니 사이에 서 있었어요. 가끔씩 공포나 불안이 올라오면 몸을 떨긴 했지만 전과 비교하면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엄마를 부축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차에 탈 때 머리 부딪히지 않게. 여인은 어색하지만 가만히 준호의 도움을 받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여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살던 곳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는 운전대를 잡고 뒤편 거울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걱정 말아라. 이제부터 어디든 함께 갈 거야. 앞으로 펼쳐질 시간은 길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후 할머니는 딸이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사와 재활치료팀을 붙였어요. 준호는 새 학교에 복학해 공부를 열심히 이어갔고 틈이 날 때마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안부를 살폈어요. 처음엔 여전히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점차 익숙한 목소리와 사람들의 얼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여인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어른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겁에 질린 표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여인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창밖 하늘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여인은 조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엄마랑 내가 어린 시절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듯 살짝 눈가가 붉어졌어요. 같은 시각 병실 밖 복도에서는 할머니와 준호가 치료 경과에 대한 의사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여인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과거 기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옆을 지켜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딸이 제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준호 역시 의사에게 말했어요. 저도 엄마가 원하면 어디든 같이 가고 싶어요.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어요. 몇 주가 더 흐른 어느 날 아침, 딸은 병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고 여인은 가늘게 눈을 깜빡였어요. 준호가 병실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여인은 잠깐 준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편안한 것 같아. 이 간단한 대화 속에도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안정감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감정의 흔적이 떠올랐어요. 조금씩 희미하게 떠오르기도 해.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았던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내가 널 두고 떠난 거 맞지?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직접 엄마의 목소리로 진실을 마주하자 더 깊은 안도감이 생겼어요.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죠. 저는 다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여인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걸 보니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보이니? 할머니는 딸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여인은 전처럼 겁먹은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허리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렇게 서서히 복원되고 있었어요. 그날 병실에서는 웃음 섞인 눈물이 한참 동안 흘렀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점차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고 외래 진료를 받으며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사업 전반을 믿을 만한 임직원들에게 맡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수술과 재활치료를 반복한 끝에 다리 상태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큰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걷는 모습에서 예전의 절뚝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모여 앉아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딸이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하고 준호가 새학년을 시작하게 된 기념으로 조촐한 식사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전처럼 그 화려함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사랑이 더 큰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딸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와 준호에게 말했어요. 다시 이렇게 모여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갈래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가에는 따스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무리 늦었어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란다. 너의 지난 시간 그리고 준호가 겪은 아픔 모두 이제부터 우리가 보듬어 가자꾸나. 준호도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우리 정말로 다시 가족이 됐으니 이젠 어디든 함께 다닐 수 있어요. 엄마, 할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그날 할머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딸과 준호가 함께 축하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순간 할머니는 지난날의 후회가 눈 녹듯 스러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 모인 가족은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딸은 준호를 뿌듯하게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길이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마. 열심히 해보자꾸나. 준호는 비록 뒤늦게 학교 과정을 따라잡아야 했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씩씩하게 버텼어요. 엄마가 곁에서 격려해 주었고 할머니는 준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가족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해 나갔어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딸이 어린 시절 입고 찍은 사진과 준호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지내던 당시 몇 안 되는 사진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최신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였어요. 때때로 세 사람은 그 사진들을 함께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동시에 떠올렸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너무나 길고도 아팠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어느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옛날의 작은 추억을 더듬으며 잠시 강원도에 있는 그 낡은 집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딸은 그곳의 문을 살짝 밀어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어봤어요. 그 어두운 공간에서 홀로 쭈그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아렸지만 이제는 가족이 곁에 있으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다시 엄마와 준호를 만났어요. 참 기묘한 일이죠. 딸은 할머니와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곳에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살포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앞으로는 어떤 일도 우리 셋이 함께 헤쳐나갈 거야.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날 밤 거실에서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적막감만 감돌던 공간이 이제는 활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세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옆에 있는 딸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답게 살 수 있구나. 돈이나 사업 같은 건 이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딸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작게 웃었어요. 엄마, 저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좋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 가족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싶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함께 키워가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더 이상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았고 새벽녘이 되면 딸과 준호가 다정하게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슬쩍 눈물을 머금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가끔씩 옛 일들을 떠올리면 아프고 슬픈 기억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세 사람은 결코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단단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결과 펜트하우스 안에는 매일같이 따스한 온기가 돌아다녔고 늦은 밤이면 밝은 조명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며 희미한 웃음소리가 흐르곤 했지요. 이렇듯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한데 모여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딸의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의료진과 상담사들도 가족의 응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함께 증명해 보인 셈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의사가 되어 누군가를 치료하게 된다면 지금의 경험이 그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고 심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준호가 환히 웃으며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세 사람은 이미 벅찬 행복에 잠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서로를 찾은 할머니, 딸, 그리고 준호.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를 껴안고 살지 않았어요. 집 안가득 넘치는 온기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만난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흐르든 이들의 따뜻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배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피워 올린 그들은 다시는 그 소중한 빛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